갑작스럽게 장소가 변경돼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장소를 제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비전교회 여러분 오시다가 간판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 살기라는 이름이 붙은 교회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배우거나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살아가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요. 우리 장소를 갑작스럽게 제공해 주신 비전교회 정경성 목사님 여기 뒤에 계신데요. 네, 우리 감사합니다. 일국의 장관을 지낸 귀한 분을 모시고 강연회를 하는데 장소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게 우리가 처해 있는 작은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고 또 화도 납니다만 그러기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해야 될 더 중요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자리를 주관하고 또 개최해 주신 조지아 평화 포럼 이제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정말 선한 뜻을 가지고 조지아 평화 포럼을 추구했는데요. 조지아 평화 포럼의 공동 대표님이신 김선호 선생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더운 날 또 바쁜 시간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온 지는 3년 됐습니다. 여기에서 편안하게 살려고 왔는데 작년부터 평화 얘기가 아닌 전쟁의 얘기만이 뉴스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해서 조용히 있으려는 생각을 갖고서 다시 평화의 길로 들어오게 생각하고 뜻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2월 조지아 평화 포럼이라는 모임을 만들고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살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를 영원하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아시아 인종에 대한 그 혐오 문제가 지금 여기저기서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거리에서 이유 없이 우리 며칠 전에도 노인분께서 구타를 당하고 살해되고 이런 현상이 이 아름다운 나라 미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권 문제 그리고 우리 한반도 평화에서 여기 많은 종교계에 계신 분들이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좀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하는 것을 모색하는 이 큰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저희들이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지금 매달 한 번씩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제1회 오프라인 행사로서는 보건강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는 이재봉 교수가 한반도의 국제정세에 관해서 강연회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는 이 종교계에서의 그 평화라는 의미 이것을 가지고 정지현이라는 우리의 회원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그 다음 달에는 K-팩의 아틀란타 지부장으로 있는 미셸 감독님께서 미국의 정치 프로세스 특히 지금 하원에 계류되어 있는 한반도 평화법안 HR 1369 발의가 됐습니다. 이것을 서명해서 통과시키려는 그 프로세스를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번에 참 따님에게 쉬러 오신 우리 전 장군님을 참 억지로 이렇게 모셔서 조지아에서 강연 좀 해주십사고 제 1번 타자로 여기 조지아를 선택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앞으로도 계속 온라인,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서
한반도에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여기 이제 성장 제일 미주에서 제일 성장하는 주로서 넘버원이 여기 조지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우리 같이 살고 있는 조지아 여러분들이 모두 참여하셔서 이런 같은 길을 가서 한반도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저 한반도 조지아 평화 포럼의 소개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세현 전 장관, 통일부 장관님을 소개하러 나온 최애로입니다. 혹자는 정세현 장관님을 소개할 때 미국에 키신저가 있다면 한국에 정세현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 김어준 총수는 장관님을 한반도 문제의 현인이라고 소개합니다. 장관님은 1945년 6월 북만주에서 출생하셔 8.15 해방 후 부모 등에 업혀 만주와 북한을 거쳐 귀국하여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성장하였습니다.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중국 외교 관련 연구로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1977년 11월 국토통일론에 들어간 후 남북관계를 국제정치와 연계시켜 분석하고 대책을 모색했습니다. 그리고 장관님의 이런 연구와 분석과 통찰의 여정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통일 문제 관련 대표적 경력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산권 연구관으로부터 시작해서 남북대화운영부장, 노태우 정부에 들어서 민족통일연구원 부원장, 김영삼 정부에 들어서 대통령 통일비서관, 김대중 정부에서 통일부 차관을 거쳐 통일부 장관,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등 7개 정부에서 남북관계와 통일부장의 공직을 담당하셨습니다. 정 전 장관님은 제29대와 제30대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셨으며 또한 제3대, 제4대 민족통일연구원 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이화여제대학교 석좌교수, 경남대학교 석좌교수, 또한 김대중 평화센터 부이사장, 제11대 원광대학교 총장, 제18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비영리사단법인 한국통일협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하셨습니다. 1993년 3월 북핵 문제가 발생한 후에는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 그리고 국제정치가 지난 30년째 화두가 되어왔습니다. 그의 저서로는 모택동의 국제정치사상, 정세현의 정세 토크, 정세현의 통일 토크, 정세현의 외교 토크, 방대한 여정, 판문점의 협상가가 있고 최근에 통찰의 저서가 편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인회가 있을 예정이오니 여러분께서 많이 호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조로는 한반도 특강, 정세현 정청래와 함께 평양 갑시다. 정세현의 통찰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세현 장관님 나오셔서 책과 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귀한 말씀을 나눠주시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청중을 긴장시키는 방식으로 강연을 한 두세 시간씩 꼭꼭 써서 하는데 오늘 지금 아틀란타에서는 갑자기 장소가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됐겠지만 그냥 서서 강연을 해야 되는 거기로 조금 저로서는 재미가 없습니다. 제가 5년 전에 2018년이죠. 18년에 그때는 한인영원에서 강연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김영률 병통회장께서 행사를 준비하셨고 오늘 제가 지금 그분이 주신 넥타이를 지금 매고 왔습니다. 비싼 거예요. 그리고 2002년에는 제가 그때는 2002년에도 왔었죠. 2002년에도 강연으로 왔었고 그때는 통일부 차관을 물러난 뒤에 오늘 경력에서 소개를 안 했지만 잠시 제가 국정원의 원장 특보 활동하던 시절에 2002년에 와서 강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88년에는 카드센터를 방문하라고 아틀란타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88년, 2000년, 2018년, 전주소는 네 번째네요. 그런데 여기 지금 어저께 여기 조지아 대학에 계시는 박가식 교수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당연히 아틀란타까지 나가서 강연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여러 가지 집안 사정으로 움직이기가 어렵게 됐다. 그래서 제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모님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바깥 출입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러면서 안 오시는 게 좋습니다. 왜? 저보다 훨씬 학교 때 선배신데 공장 앞에서 문자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분도 기본적으로 국제정치학을 공부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지만 아마 한국인으로서는 국내 내국인 포함해서 교원 사회까지 포함해서 제일 평양 북한은 많이 다녀오신 분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애정도 많고 모르지만 가끔 그 북한을 어떻게 상대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는 저 가끔 충돌도 했어요. 저는 칼같이 나가야 된다고 그러고 그분은 그래도 조금은 우리가 동포인데 적어주고 들어가는 측면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하시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쨌건 오늘 제가 공장 오시면 문자를 쓸 수가 없으니까 오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자, 저는 1945년생입니다. 전쟁 중에 저는 시골에서 살았는데 전라도에서 지리산 밑으로 이제 피난을 왔죠. 피난을 왔는데 엄마가 빠치산에 갔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빠치산을 갔습니다. 어릴 때 초등학교 국민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빠치산에 들어가서 그 빠치산을 보면서 소위 공산당, 공산인민군 이런 거에 대해서 일찍 눈을 뜨게 되죠. 그런데 이게 팔자인지 모르지만 아마 77년부터 제가 당시에는 국토통일원입니다. 국토통일원에 들어가가지고 통일 문제를 직업적으로 연구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중국 문제 전문 대학 교수가 되고 싶어서 석사과정, 박사과정 공부를 다 했지만 잠시 70년대 초에는 또 그때는 그 베이징 중국 대륙을 갈 수 없었다니까 대만밖에 못 갔죠. 중국 문제의 전문가 되려면 중국을 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대만 연구도 잠시 했지만 중국 문제를 가지고 그 박사 논문까지
쓰면서 국제 정치에 대해서 말하자면 학문적으로 눈을 뜨게 됐고 그 국제 정치에 대한 학문적 지식과 통일로서 이럴 때 부딪히는 북한 남북 관계 이것을 항상 연계시키면서 분석을 하고 대책을 한 거는 그런 생활을 해왔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나온 지는 2004년 6월 31일 국토통일부 장관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공직을 떠났지만 민주평통 한 2년 한 것은 그는 별개로 치고 하여튼 77년부터 시작하면 지금 6년 7년 가까이 거의 반세기를 남북관계와 통일 문제를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통일 문제는 참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통일을 바라는 사람들 여러분들 지금 되게 이런 이런 강연에 오신 분들은 평화를 바라고 통일을 바라시는 분들이지만 통일을 바라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통일의 구심력을 키울 수 있는 힘이기는 해요. 그런데 통일 문제에는 구심력만 가지고 되지를 않고 원심력을 어떻게 제거 내지는 격리시키느냐 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는 통일 문제의 요체입니다. 남북 간의 그 체제의 동질성을 키우고 하는 것이 그런 하나의 그 필요 조건에 불과하지 충분적으로는 되지 못해요. 결국 통일의 구심력과 원심력이 밀고당기는 그 와중에 어떻게 하면 통일의 원심력을 밀어내고 구심력을 키워나가면서 남북 간의 체제 소위 그 동질성 같은 걸 키우고 남북 간의 여러 가지 제도의 차이를 극복하고 동질을 시켜나가는 그런 이제 고민을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저는 통일은 참 어렵겠구나. 왜? 점점 더 원심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쉽게 얘기하면 남북한이 합치려고 하는 힘이 있다 할지라도 주변 사국이 미일 중로 주변 사국이 자꾸 뜯으려고 하는 힘이 더 훨씬 크게 되면은 그런 통일 못합니다. 통일의 원심력은 밖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안에도 있습니다. 북한 내부에도 통일의 원심력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소위 대남 대결주의자들 툭 하면 미사일 전술하고 그 다음에 핵실험을 하고 그 원심력은 우리 내부에도 있습니다. 남한 내부에도 있습니다. 남북 교류 협력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중국 주석파, 좌파를 빨갱이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통일의 원심력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통일의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이 훨씬 더 낫다고 볼 수 있죠. 밖에서는 네 나라는 기본적으로 통일 반대예요. 미국이 우리 통일을 밀어줄 것인가? 철저하게 친미로 통일된 국가가 친미로 나간다면 미국은 밀어줄 여기가 있지만 그러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중국도 통일된 소위 코리아가 유니파이드 코리아가 프로 차이나가 되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그 상태로 가고 북한이라는 지역을 와퍼존으로 완충지대로 쓰는 것이 훨씬 더 국제정치를 풀어나가는 데서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계속 현상 유지를 나올 겁니다. 현상 유지. 다들 현상 유지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걸 제끼고 통일의 구심력을 키워 나가려면 참 어떤 노력을 가지고 안 됩니다. 아마 한반도 주변 국가 중에서 가장 우리 통일을 바라지 않는 나라는 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도 뭐 통일된 나라가 친로로 나간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친미가 돼가지고 완전히 또는 친일이 돼가지고 러시아의 적대적인 그런 나라로 커나가는 것은 두고 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차라리 그냥 그대로
쪽의 해체로 너희들은 살아라. 그게 너희들의 가짜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식의 입장이라고 봐야죠. 정말 주요 국가들은 통일을 원심적이고 우리가 통일을 바라지 않는 것이 확실한데 그 중에서 가장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방해하고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통일에 불리한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일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늘 저는 일본을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예를 잠깐 옛날 얘기로 돌아가서 6.25 후에 6.25 전쟁이 끝나고 이제 휴전이 되면서 우리나라에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때 들어왔던 영화는 되게 소위 애정 영화는 없고 서구 영화가 많이 들어왔었어요. 서구 영화가 많이 들어왔었는데 서구 영화 그때는 이제 미국이 우리한테 쌀도 주고 옥수수 가루도 보내고 밀가루도 보내고 분유도 보냈었습니다. 체험을 하신 분이 계시겠지만 그때 미국에 보낸 분유는 전지 분유였기 때문에 잘못 먹으면 완전히 설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요즘 탈지 분유는 안전하지 않습니까? 70년대까지도 전지 분유 먹었었죠. 70년대 초까지도 미국의 소위 잉여 농산물을 우리가 처음에는 무상으로 원조를 받다가 나중에는 저가로 이제 수입을 해서 식량안보를 해결했었지만 그때 서구 영화가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왔는데 그 영화를 볼 때 우리는 미국이 우리한테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보내고 그때 고물자고시라고 해서 하여튼 전부도 그냥 여기 예리도 털이 달려있고 속에 털이 있고 하는 거 그거 되게 부모들이 하나씩 사주면 겨울을 그거 하나 가지고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따뜻했었기 때문에 그때 유행했던 속담이 그겁니다. 그냥 그때 속담 그대로 이용할게요. 미제는 똥도 좋다. 네이션 박스가 또 나왔어요. 그게 군인들 주라고 하는 네이션 박스가 왜 시장에 돌아다닙니까? 그 시기에 그런 원조물자 내지는 미국의 지원을 받는 축선상에 있는 공무원들이 빼돌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말 어쨌든 네이션 박스를 열어보면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햄이에요. 그때는 뭔지도 모르고 먹었지. 생각하고 그 햄은 지금 생각도 먹을 수 있으니까 커피도 들어있었고 비스킷도 들어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걸 먹으면서 미국을 정말로 좋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먹을 걸 우리 입에다 넣어주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믿어봅니까? 잠시 여기서 제가 우리 지금 조지아 평화포럼 이 단체 이름이 평화포럼에서 주최한 거죠. 평화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죠. 평화, 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는 피스, 무슨 라틴어는 팍스, 불어는 빼고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는데 평화의 뜻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한자예요. 평자 생각해 보십시오. 평자가 고를 평자입니다. 핵심은 화자에 있습니다. 화자는 두 개의 글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벼 화자 옆에 이 글자가 붙어 있습니다. 벼가 입속에 들어가게 불러오면 평화입니다. 배고픈 사람들한테 먹을 걸 주는데 그 양자관계는 평화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미국을 무지하게 좋아했습니다. 제가 77년부터 통일원에서 일을 하고 대북 사업을 했다고 했지만 실제로 이제 북한과 만나가지고 무슨 대화도 할 수 있는 일은 79년이 아직은 박정희 정권 시절이죠. 79년 12월 26일 사건이 났으니까 그때 이제 평양에서는 6월달에 열리게 되어 있는 세계 탁구 대회 남북 단일팀이
구성을 위한 남북회담을 판문점에서 때 처음으로 북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북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뭐 그 학교에서 방공 시간에 배운 대로 북한 사람들은 얼굴도 빨갛고 머리에 뿔이 나고 그런 걸로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세는 나이 6살 때 피난 갔던 동네에서 이틀에 한 번씩 내려오는 파키스탄 보급투쟁, 먹을 거 챙겨가는 게 보급투쟁입니다. 그 파키스탄들을 보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79년 그로부터 27, 8년 후에 판문점에서 처음으로 북한 사람을 말하자면 식물을 만났는데 별로 겁이 안 나더라고요. 더구나 이제 북한의 경제 사정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잘 살기 시작한 것은 70년대 중반입니다. 그 전에 북한이 잘 살았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너무 긴 설명을 필요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북한은 중국과 소련으로부터 두 군데로부터 원조를 받았는데 그걸 빼돌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한 군데서만 원조를 받았지만 빼돌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셌죠. 그래서 예를 들면 숫자로 가지고 말씀드리면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물러났던 1960년 4.19 혁명이 나온 해 대한민국의 1인당 소득은 87달러밖에 안 됐었습니다. 반면에 북한의 1인당 소득은 147달러였었습니다. 1.6배, 1.7배나 북한이 잘 살았습니다. 1인당 소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GDP 추론받고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는 GDP보다도 1인당 소득이 이제 말하자면 생활 수준을 결정하는데 그때 필리핀이 170달러, 태국이 220달러 그럴 때 대한민국은 무슨 영문인지 모르지만 87달러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미국의 원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정치를 잘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빼먹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다 빼먹었겠죠. 자관 그런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70년대 그러나 75년을 기점으로 해서 남한의 1인당 소득이 북한의 1인당 소득을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이제 말하자면 고속 성장을 했습니다. 북한은 남한한테 뒤지기 시작하는데 80년대부터 제로 성장으로 들어갑니다. 5년은 간단합니다. 70년대 말 중국이 그동안에 중국과 소련이 경쟁적으로 북한을 도와줄 때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었는데 70년대 말에 중국이 개혁개방을 시작하면서 북한에 대한 원조를 중단해버렸습니다. 북한 경제가 그때부터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말하자면 북한 경제는 처음부터 자생력이 있던 경제가 아니라 외국의 원조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불려서 확대 재생산하는 그런 식의 경제 정책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외국의 원조가 줄어드니까 당장에 말하자면 타격이 커지기 시작했고 80년대 중반으로 들어서면서부터는 소련마저 나중에 러시아가 이름을 바꿨지만 소련마저 개방개혁을 시작하면서 소련으로부터 오는 원조도 없어지니까 북한은 80년대 경제가 완전히 그냥 제로 성장을 했습니다. 제로 성장. 90년대는 마이너스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70년, 79년이면 북한 경제가 이제 80년대 제로 성장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 소위 변곡점에 해당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판문점에서 만났던 북한은 진짜 말라비틀어지고 꾀죄죄하고 무서운 데가 하나도 없었어요. 주먹들은 그것만이에요. 이걸 많이 해가지고 큰 몽둥이 세워놓고 새끼를 칙칙 감아서 그걸 계속 때리면 여기가 주먹이 단단해집니다. 말하자면 샌드백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훈련을 시켜가지고 판문점에 나온 친구들 보면은 악수를 할 때 보면은 손이 자꾸 무지하게 크고요. 그리고 이런 데가 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들이 사는 형편을 저는 알고 있으니까 통일론에 있어서 그것도 모르면 되겠습니까? 그런 북한. 그러다가 이제 남한한테 뒤지기 시작하고 90년대부터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최초 북한이 남한한테 손을 벌린 적이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입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데 그때 이제 95년이죠. 김일성이 94년에 죽고 95년에 식량 부족을 유엔에다 보고를 했어요. WFP라는 게 있습니다. 월드 푸드 프로그램. 거기다 식량 부족을 보고를 하니까 일본이 먼저 50만 톤을 주겠다는 것을 공표를 했습니다. 그러자 김영삼 대통령이 일본 총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일본이 먼저 주는 것을 우리가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 우리가 먼저 줘야 되니까 너희들 뒤로 서라 해서 우리가 15만 톤을 먼저 준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남북 간의 관계는 바로 우리가 북한을 도와줘야만 되는 그런 관계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 이미.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저는 통일부에서 그쪽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연한도 차고 그다음에 계급도 그만큼 됐기 때문에 청와대 통일부 서원을 불려 올라가서 3년 8개월이나 그 밑에서 대통령을 모시면서 남북관계와 이 국제정치 이것이 어떤 식으로 얽히고 설키면서 구심력이 커질 뻔하다가 원심력이 커지고 원심력이 줄어들만 하면 구심력이 커지고는 그 원심력, 구심력 사이에 소위 밀고 당기는 그런 것을 현장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통일부 안에서만 근무를 했었으면 그걸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청와대 가면 지금 대통령실하고 이걸 바꿨는데 그 이름 하나 짓지 글 하나 짓지 못하고 미국도 그 대통령실이라고 보니까 그냥 백악관이라고 오지 않습니까? 화이트하우스. 청와대에는 외교부 쪽에 각 부처에 통일부 공무원들 파견 나와 있습니다. 외교부 공무원들 파견 나와 있습니다. 국방부 파견 나와 있습니다. 국정원 파견 나와 있습니다. 4개 부처의 공무원들이 거기서 모여가지고 외교안보 수석을 통해서 대통령한테 계속 최신 정보를 입력시켜드리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을 어떻게 다뤄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의 외교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됩니다. 이럴 때 미국, 일본을 어떻게 우리가 견제해야 됩니다.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는 것을 바로 실시간으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부처에서 이러는 것보다는 청와대에서 한 1년 이러고 나면 소위 나라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감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오늘날 통찰이라는 제목의 책을 쓰게 된 그런 어떤 그 계기가 됐습니다. 어느 부처라고 얘기해 볼 수가 없는데 제가 통일부는 아닙니다. 너무도 줄 데가 없어요. 자기 문제에 대해서 아니 북핵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지금 핵을 개발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북한을 설득하고 그걸 위해서 좀 중국과도 이런 관계를 풀어나가야 되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꼭 미국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오늘 먼저 수소문하기 시작해요. 외교부하고 심합니다. 국방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정원이 조금 소위 주체적인 그런 판단을 하려고 해요. 선은 이렇고 본은 이렇고 장단점은 이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먼저 치고 나가서 미국도 끌어들이고 중국도 움직이고 그러면서 북한을 설득해가지고 북한이 더 이상 사고를 못 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국제정치와 남북관계라는 거 그거 이제 실제로 그것이 어떤 식으로 얽히고 설키는가를 아주 그야말로 정책 결정 최종 대한민국 외교안보 정책의 최종 결정이 나는 내가 대처 못해 아닙니까? 보고 나서 대통령이 오케이 알았어.
그렇게 하면 되겠고 그럼 정책이었는데 그러자 그 지역을 하면서 우리나라 이 고관들은 청와대에 나오면 굉장히 고관이죠. 그게 이제 청와대 비서관직 보고 나면은 차관으로 가는 그 차관 지나면 장관 올라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밑에 뭐 선임 행정관 무슨 행정관도 그런 나름에 다 돌고 돌아서 결국 비서관 모시고 차관하고 장관 올라가는 건데 그걸 보면서 야 우리는 적어도 우리의 문제를 놓고 관련 국들과 그 협력을 해나가는 데서 왜 우리가 먼저 하우투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자기 독자적인 입장을 가지고 미국과 협력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먼저 미국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 수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의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편지를 주면은 결국은 결정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으니까 미국이 어떤 식으로 가는 걸 알아가지고 미리 알아가지고 그걸 맞추는 게 편하지 괜히 우리가 죽불나게 무슨 뭐 독자적으로 하는 것처럼 했다가 미국이 뭐하면 죽도 밥도 안 되는데 뭘 하고 그렇게 시간이 끌어오냐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우리 역사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에서 외교학과를 다녔는데 외교학과에서 이제 외교사라는 공부를 합니다. 그럼 서양 외교사도 배우고 이제 한국 외교사도 배우고 동아시아 외교사도 배우고 그러죠. 신라 통일 이후에 차라리 신라 삼국이 정립을 하고 있을 때는 그러지 않았었는데 신라 통일 이후에 신라가 이제 당나라의 힘을 빌려서 백제를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멸망시킨 이후에 그 땅은 신라당 아니었습니다. 이름만 통일신라였죠. 중국이 다 알아서 했어요. 백제의 땅도 바다 건너에 있는 백제도 그들이 발견했어요. 전부는 아니죠. 서쪽은 전부 다 중국입니다. 중국사 중국에서 죄진 사람들 귀한 보내는데 요즘 뭐 바다 신안 보내는 섬들이에요. 고구려 안동 도우라는 걸 평양에 두고 당나라가 발견했어요. 아그 고구려 땅을. 근데 통일신라는 그 이후에 이제 당나라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당나라 유학을 가기 시작했죠. 마치 6.25 후에 한국 사람들이 대학 졸업하러 미국 유학 많이 와가지고 미국에서 박사학위 하고 여기서 남아서 일을 사람들이지만 대학에 돌아가서 한국으로 돌아가서 교수가 된 분들도 있고 공무원이 된 분들도 있었지만 그 신라 때부터 당나라에 구실을 시작하면서 뭐든지 당나라가 시키는 대로 하고 당나라한테 물어보고 결정하다가 물어보고 하는 거죠. 자, 당나라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다음 송 아닙니까?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청나라가 1840년 아편 전쟁에서 영국한테 물어보기 전까지는 모든 것을 청나라한테 물어봤습니다. 일본에서 와가지고 수교를 하자고 해도 청나라한테 물어보고 미국에서 와서 수교를 하자고 해도 청나라한테 물어보고 그러니까 주체적인 소위 외교라는 개념도 없었고 그것이 외교인지도 몰랐지만 외국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자국 중심성이 없는 그런 세월이 신라 통일 이후 조선 멸망까지입니다. 1910년 아니 뭐 구체적으로는 1905년 늑약이라는 을사보조약이라고 그래서 이등망문이가 통감이 되고 조선의 외교권을 일본이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5년 동안 일본이 외교를 했습니다. 조선의 외교를. 그리고 10년에는 완전히 외교권을 내체국까지 가져간 것이 한일 합방인데 그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는 큰 나라 밑에 그저 졸개 노릇하면서
그것을 외교인이라고 사는 것이 이게 팔자인가 하는 생각을 보면서도 한편 나라의 국력이 커져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작년 2022년 말까지는 2022년 말까지는 IMF 통계로 한국이 G10이었습니다. 10대 경제 대국이 1인당 소득이 3만 5천 달러 됐고 이렇게 컸죠. 가난하던 시절에는 6.25 전쟁 직후받을 때는 또는 조선조 시절에 그러니까 이성계 이후 고종 말까지 고종이 나라를 뺏길 때까지 그 조선 이시조선이라는 연극이 일본을 묻힌 겁니다. 그냥 조선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시조선, 조선. 명나라 청나라한테 뭐든지 물어보고 조선의 왕이 죽고 세자가 임금이 돼도 명나라나 청나라에서 착봉서가 오기 전에는 그게 왕이 아니에요. 파도로 갑니다. 임명장 해간다고. 원나라 때는 뭐 완전히 그 사유가 고려의 왕이 무조건 원나라 황제의 사유가 되는 식으로 관계를 맺어가지고 원나라 그 황제의 딸을 무조건 데리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좋은 거 치고. 그러니까 신라 통일 이후 그런 식의 중국 대륙과 옆에 있는 대륙과 그런 식의 사관의 관계를 사는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일제 때도 그렇게 일본도 뭐 사실은 한국보다는 크죠. 인구도 남북한 합친 거의 2배가 넘고 그리고 면적도 사실은 남북한 합친 것보다 크지 않습니까? 괜히 이현영 선생이 축소지향의 일본이라고 해가지고 한국산 그래서 일본이 뭐 작은 나라로 알고 있는데 일본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무명하고 무서운 나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 피 속에 그런 대외 불종적인 그런 그 DNA가 있는 거 하는 생각하면은 참 서글프고 더 이상 산맛이 안 나고 뭐 이런 데서 외교를 하지 마. 이런 데서 무슨 외교에서 소위 그 자국 중심적으로 확립해 나가자는 얘기를 해봐야 몇 개 들어가는 거 하면 그런 이제 저 패러감도 들고 그러는데 그런데 한편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를 그냥 미국한테 뭐든지 물어보고 미국 하자면 일본과의 관계는 무조건 뭐다그 과거사 문제 해결됐다고 펼치고 넘어가지 않는 식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그런 것이 이제 현실이 되지만 그러나 밖에서 보는 한국은 조선조 시대 조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제 식민지 시대 조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1950년대 60년대 가난해서 미국에 먼저 문자가 없었으면 굶어 죽었던 조선 대한민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이 올라갔는데 58년에 중학교 2학년이 됐어요. 근데 담임 선생님이 저 시간에 딱 들어오시더니 반편성이 끝난 뒤에 심판에 들어오시더니 영어로 Boys be ambitious 탁 줄지 않더라고요. 그분은 전공은 생물입니다. 생물 선생인데 이 안에서 복대가 나오는 놈들 있으면 일어나봐라. 그래서 저는 그때 당연히 부모가 그때는 공부를 조금만 자식이 공부를 조금만 하면은 법과대학을 가서 고등고시를 패스해가지고 판검사가 되기를 바라는 게 그 부모의 로망이었어요. 왜? 순경한다는 순사라는 뜻이다. 면석이한테도 짓밟히고 돈 없고 힘 없고 뭐 빼없는 사람은 그렇게 그냥 평민들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자식이 공부를 조금만 하면은 판검사가 돼가지고 경찰 좀 혼내주고 면석이 좀 꼬라치고 이런 식의 그 어떤 그 보복심리층이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법대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였었는데 그 저도 일었었죠. 한 사람이 일어났어요. 앉아라. 가지 마라. 법과대학 가서 보는 것이 별세가지고 판검사 돼봐야 평생 죄짓는
남자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남자는 애국자가 돼야 된다. 어떻게 애국할 수 있는가? 정치 외교학과에 들어가가지고 대학을 외교관이 돼서 미국의 원조를 많이 끌어내는 것이 그게 애국자. 아니 58년 대한민국 현실이 그랬었습니다. 미국이 그때 쌀도 자포니카 아니에요. 칼리포니아 쌀 아니에요. 안남미입니다. 안남미. 풀풀 날아가는 거. 그래도 그거라도 보내주니까 배고픔을 메울 수 있었고 밀가루, 옥수수가루. 옥수수가루를 가지고 이제 다 도시락에 넣어서 감아서 밥할 때 탁 넣으면 쪄집니다. 이게 옥수수빵이라는 거죠. 막 되면 참 부드럽고 맛있어요. 몇 시간 지나면 완전히 벽돌입니다. 돌로 깨야 돼요. 그때는 망치도 필요 없다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미국이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던 시절에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외교관이 돼가지고 미국 원조를 많이 끌어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외교학과를 가게 됐는데 그때부터 결심을 했어요. 갔는데 외교학과 들어가니까 그 참 사람 팔자라는 게 어떤 선생님 교수님을 만나는가 하면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여러분 여기 지금 외교관 되고 싶어서 왔겠지만 여기 이 학과는 외교관 시험 공부를 시키는 학과는 아니다. 여기는 국제정치학을 가르치는 데다.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제정치학을 가르치는 이유는 간단하다. 통일 문제 때문이다. 통일 문제를 분단 자체가 국제정치적인 문제로 분단이 됐는데 그걸 풀려면 역시 국제정치적인 접근 방법을 써야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통일 50년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분은 통일에 90년을 키워야 된다는 얘기까지는 안 하셨어요. 어쨌든 통일 문제를 풀기 위해서 국제정치학을 가르치는 거니까 지금은 그래야 나. 그리고 더 이제 그야말로 교회 와서 꽂힌 얘기, 지금도 제가 잊혀지지 않는 얘기는 외교의 세계에 있어서 내 나라라면 다 내 나라다. 우리가 아무리 미국한테 불종적으로 나가고 미국이 하고 싶은 걸 미리 알아서 뭐 다 해주더라도 절대로 미국이 우리 국가 이익을 먼저 챙겨주지 않는다. 자기네 국가 이익부터 챙기고 여유가 있으면 그때 우리도 돌아보면서 너 필요한 거 없냐 하는 식으로 물어보지 절대로 우리 거 먼저 챙겨주지 않는다. 착각하지 마라. 우리도 아무리 미국한테 잘해도 미국이 우리 먼저 해주지 않는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네. 미국이 뭐 자기 일부터 그것부터 챙기죠. 지금 내일 지금 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 정상회의를 하지만 정상회담이라는 일을 말을 쓰지 않고 회의라는 말을 쓰는 거 보니까 이것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성급한 예단인지 모르지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지금 힘이 딸립니다. 중국이 그야말로 우일승천한 기술을 발전하고 있어요. 이걸 찍어 눌러야만 되겠는데 말하자면 찍어 눌러야 되는 이유는 중국이 그대로 큰 나라를 놔두면 동아시아에서 지금까지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구축해온 미국의 소위 그 월적주의 헤게모니는 독일식 발음이죠. 헤게모니 이것을 뺏길 수가 있다는 생각을 미국은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제는 중국이 너무 컸기 때문에 혼자서 미국이 중국을 감당 못해요. 그래서 동맹 타령이 나온 겁니다. 지금 냉철하게 봅시다.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동맹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힘이 딸리는데 내 힘 좀 너희들 힘을 보태서 나의 외교의 국제정치적 목적 동아시아에서 계속 패권을 유지하는 중국한테 밀리지 않는 그런 미국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좀 힘을 보태라. 그게 소위 동맹의 인도태평양 전략이고 이번에 아마 한미일 삼각동맹이 확실하게 구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어떤
어떤 점에서는 예고를 건설했는데 지난 8.15 경축사에서 그 얘기했죠. 일본에 있는 유엔사의 기지를 18군데가 거기에 있대요. 그걸 활용해서도 우리가 북한의 대남 위협이나 도발을 막아야 된다. 그러면 결국 대북 이 견제 억제를 위해서, 확장 억제를 위해서, 그동안에 미국이 핵우산을 펴주는 것이 확장 억제였는데 이번에는 확장 억제가 미국이 펴준 핵우산 플러스 일본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필요하면 저희가 한반도 해역에 출병할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까지 결론이 나고 왔습니다. 미군이 한반도 지역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솔직히 얘기로 겁 안 나요. 그들은 영토에 알고는 없었다고 봅니다. 일본은 다르죠. 독도를 가지고 지금 일본 장난치는 거 보십시오. 영토에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식민지를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영토에 알고 있기 때문에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고 그걸 디딤돌로 해서 1931년에 만주를 점령해서 만주국이라는 괴력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31년에. 그리고 37년에는 중국 대륙을 먹기 위해서 중인전쟁을 벌였다가 이제 그것이 커져서 태평양 전쟁으로 커진 바람에 나중에 먼저 당하고 손들었지만 일본이라는 나라는 섬나라이기 때문에 대륙에 대륙적으로 진출하려고 하고 반도를 교역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운명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영토에 알고 있어요. 아무리 친해져도 걱정이 없는 것은 역시 미국이에요. 그건 북한도 얘기하는 겁니다. 김정일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00년 6.15 정상회담 때 6월 15일날 합의문이 발표됐는데 6월 14일날입니다. 김대중 회고록에 자서전에도 나와있지만 제가 김대중 대통령한테 전화 직접 들었는데 김정일이 갑자기 그런 얘기 들어요. 저 형들은 욕심이 많습니다. 그 처음에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이가 중국을 가르치는 것 같은데 떼놈이라고 하면 뭐 놀랐대요. 아니 중국이 그렇게 북한을 도와주는데 왜 떼놈이라고 그러는가? 한국 사람들이 떼놓는 거야. 뭐 짱돌라, 뭐 떼놓은 뭐 비단장상, 뭐 방송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거는 그 일상적인 거지만 그래도 국가 원수급 되는 사람이 중국으로부터 원조를 받고 그 돈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떼놈이라고 그런가? 근데 가만 들었대요. 때로는 욕심이 많습니다. 저는 그들이 영토야까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김정일이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우리 조선 반도에 대한 소위 영토야를 막기 위해서는 저 태평양 건너에 있는 미국 그걸 우리가 활용해야 됩니다. 그들은 적어도 영토야가 없을 거 아닙니까? 중국의 전통적인 외교술은 EJ죠. 소위 뒤통수에 있는 오랑캐의 영토야를 막기 위해서 바다 건너에 있는 오랑캐를 이용해서 그들끼리 세력을 운영하도록 해서 그 사이에서 우리는 편히 살자. 중국 외교의 한 방법이죠. EJ.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제압한다. 그게 지금 그러니까 중국은 영토야가 있고 일본도 영토야가 있고 반면에 미국은 영토야는 없다고 봐요. 다만 그들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계속 소위 말하자면 무기장사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경제안보 면에서 이득을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소위 그 우월적주의, 헤게모니, 패권 이걸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그런 거 해부사도 펴주고 그 다음에 뭐 정상회담도 뭐 정리해 줄 수 있다는 것이 미국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 미국이 지금 힘이 빠지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했지만 미국이 힘이 빠진다는 얘기를 먼저 한 사람은 헨리 키신저입니다. 2010년에 발간이 됐죠. On China.
on China가 한국에서 번역이 됐습니다. 중국에 대하여 on이라는 게 온더 테이블 할 때 위에 있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뭔가에 대하여도 있지 않습니까? on China. 미국은 지금 디클라이닝 컨트리가 되고 있다. 한편 중국은 라이징 컨트리가 되고 있다. 언젠가는 중국이 라이징 컨트리가 계속되다 보면 미국보다도 훨씬 더 말하자면 경제적 경제력 면에서 군사력 면에서 미국보다 우월적 지위에 올라설 수 있다. 그런 데 대해서 미국은 지금부터 대책을 세워야 된다. 미국이 그러면서 키신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이 절대로 중국을 꺾는다고 할까 찍어 누르려고 하지 마라. 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적어도 아시아에 있어서 주인 노릇을 하고 정말 오래된 시절이 그 시대로 있다. 한당 이래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까지 수천 년 동안 그 주변 국가들 지리적으로 우스케이면 조선, 베트남,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타시스탄 다 할 때 중국과라는 데 있었어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중국이라는 이름 자체가 천하의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미들 킹덤, 미들 헤븐 영어로 번역한다는 거죠. 하나를 중심국가라는 뜻이. 그리고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피라미드형의 국제 질서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맨 꼭대기에 중국이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지리적으로 가까운 조선, 베트남, 얘들 매년 1년에 한 서너 번씩 조금 바쳐야 되고, 좀 멀리 있는 ryugu 같은데, 오키나와 지금 ryugu가 옛날에 일본이 아닙니다. 일본은 중국에 조공을 못 바쳤습니다. ryugu는 받았고 바쳤고 중국이 상대해줬어요. 일본은 왜는 중국이 상대를 안 해줬습니다. 야만이라고. 그 피라미드형 이 국제질서를 구축하고 해서 천하 오래 만든 중국이기 때문에 그들이 만약 다시 힘을 잡으면 반드시 그런 질서를 회복하려고 할 것이다. 그 미국이 막기 어렵다. 주변 국가도 거기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키신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2010년에. 근데 미국이 바로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2010년은 그때 오바마 때인데 오바마 때인데도 오바마가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비로소 신경 쓰기 시작한 것이 트럼프입니다. 이거 가만 보니까 중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미국을 따라오고 있는데 이제 추월당하고 생겼다. 키신저 얘기가 맞긴 맞았구나. 그래서 중국이 더 이상 경제적으로 크지 못하도록 거기에서 관세 장벽을 쌓고 여러 가지 무슨 보호무역 제도를 다시 되살려내가지고 중국을 경제적으로 굉장히 말하자면 힘들게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계속 경제전쟁을 했습니다.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키신저가 중국이 앞으로 이 미국보다 더 강성대국이 될 것이다 하는 식으로 예언을 했던 그때 그 해만 IMF 통계로 2012년만 중국의 GDP 총액은 미국 GDP 총액의 40%가 됐습니다. 2023년 말, 2023년이죠. 22년 말 현재 중국의 GDP가 미국 GDP 총액의 73%가 됐습니다. 정확하게 2010년으로부터 2022년까지 12년 동안에 40%에서 73%까지 올라왔으면 33% 성장한 거죠. 중국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가? 중화인민공화국에 수립된 1949년 7월 1일로부터 만 100년이 되는 2049년이 되면은 중국의 GDP 총액이 미국을 추월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그게 중국의 꿈입니다. 그런데 2010년에 40%였던 것이 2023년, 22년에 12년 만에 33%가 커져가지고 73% 됐다면
연간 따라가는 속도로 보면은 73%에서 100% 되는 것은 27%만 남아있는데 그렇게 되는 수별 시간은 지금까지 중국 경제가 발전해왔던 속도로 비교한다면 10년이 더 필요 없죠.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걱정하는 사람들은 35년이면 중국이 GDP 총액 면에서는 중국을 능가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35년은 너희들끼리 그냥 찍고받고 하는 것은 그건 알아서 늘고 우리는 하여튼 늦어도 45년까지는 미국을 따라잡겠다. 꾸준히. 그것 때문에 미국이 지금 갖가지 반도체 수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중국 경제 발전 속도를 늦추려고 애를 쓰는데 근데 핵심은 기술입니다. 우리가 이제 반도체 기술이 어떤 점에서는 좀 선진이죠. 그랬더니 우리 반도체 수출을 어떻게 했습니까? 중국한테 마이크론 수출 어떻게 하고 우리도 수출 못하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걸 따라가느냐 말하느냐 하는 것은 다시 정부가 고민해야 될 것 같지만 막는다고 해서 저는 중국이 기술 발전을 못하고 미국이 그 말하는 대로 투자할 것이냐 절대로. 중국의 인구가 14억입니다. 미국이 인구의 5배가 넘습니다. 4배가 넘죠. 우리 속담에 닭이 1000마리면 봉이 1마리 나온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머리 좋은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미국에 와가지고 컴퓨터나 무슨 이런 쪽으로 IT 쪽으로 이런 데 가르치고 연구하는데 소위 이 전문가들이 중국 출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도, 중국 많죠. 수학을 잘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중국 사람들은 잘합니다. 등소평이가 개방개혁을 할 때 78년 연말에 개방개혁을 하면서 복경대학,清华대학 졸업생들 미국 가라. 미국 가서 배워가지고 오라. 반은 미국에 나와서 거기서 활동해도 좋다. 다 돌아오라는 얘기 아니다. 반은 돌아와서 국가를 위해서 기여하라. 인구가 많다 보니까 반타작만 해도 우리는 남는다 이게. 그렇게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미국 유학을 해서만 소위 반도체 문제를 해결하고 반도체 기술 개발하는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얼마든지 미사일 만들고 핵 만드는 게 꼭 기술 도입을 해야만 되는 겁니까? 그러듯이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경제 정책, 중국의 소위 미국 추월을 막기 위한 안간힘인데 그 미국의 힘이 딸리고 있고 그런데다가 지금 군사력으로 중국이 날로 지금 군사 대국이 되고 있습니다. 북 강병에는 사자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북이 되면 강병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강병 국가입니다. GDP 총액이 지금 G10이 되면서 대한민국이 군사적으로 얼마나 지금 강대 보인지 지금 모르시죠? 여기 사시니까. 미국 1등, 2등이 역시 옛날에 소련 시절에 초기 투자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는 핵이고 재생무기고 두 번째는 러시아입니다. 아직. 세 번째가 중국입니다. 네 번째가 인도입니다. 인도는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군사력을 키울 수밖에 없어요. 인도와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습니까? 툭하면 중국 국경 문제예요. 5등이 어디입니까? 매우 기분 나쁘게 그리고 제조업계도 5등이 일본입니다. 저 자위대밖에 안 되는데 그래요. 자위대는 전수망이라고 밖에는 못 나갑니다. 셀프 디펜스라고 하면 얼른 뜻이 안 통하는데 남이 때리면 먼저 때리지 못해요. 남이 때리면 왜 이래 하면서 저항을 하는 데서 전수망인데 그 전수망의 개념을 지금 미국이 풀어주려고 해요. 왜? 세계 5위 군사대국이 되는 일본은 지금 그대로 전수망을 묶고 나서는 안 된다. 미국 대신 중국을 때려줄 수 있는, 미국 대신 북한을 혼내줄 수 있는 그런 힘으로 쓰자. 이게 지금 미국의 전략이에요. 6등이 한국입니다. 그 밑이 영국, 프랑스, 이태리로 나갑니다.
왜 박수 안 쳐요? 우리 육둥이.